유럽은 작은 대륙입니다. 1018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이로 가장 작은 대륙인 호주보다 조금 더 큰 정도죠. 이 안에 국가를 보는 기준에 따라 적게는 45개국, 많게는 57개국이 있습니다. 가장 큰 대륙이자 유럽보다 4.5배나 큰 아시아와도 큰 차이가 없죠. 이곳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1, 2위인 인구 1000명의 바티칸도 있고 인구가 4만 명도 되지 않는 모나코도 있습니다. 유럽에는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 걸까요? 사실 유럽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천년 제국 로마조차도 현재 유럽의 절반 이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 멸망 후 유럽을 통일하겠다는 야심가들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의 후계자를 자처했던 8세기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도 있었고 19세기 나폴레옹과 20세기의 히틀러도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도전은 늘 실패했습니다. 통일은커녕 이들의 지배가 끝날 때마다 유럽은 여지없이 더 많은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유럽은 역사를 통틀어 통합이란 구심력보단 분열이라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땅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은 지정학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은 곳곳이 국가를 만들기도 국가를 방어하기도 좋다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선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와 강대국의 흥망을 쓴 폴 케네디의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주목한 건 유럽의 해안선과 강 그리고 산맥입니다. 지도를 보면 유럽의 해안이 얼마나 길고 거칠며 굴곡이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이 비슷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정반대인 중국과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죠. 중국을 보면 해안선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엔 바다가 육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만과 땅이 바다로 돌출된 거대한 반도가 정말 많습니다. 반도가 무엇일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반은 섬이나 다름없다는 땅입니다. 섬 못지않게 방어에 유리하지요. 이런 나라를 치려면 육군뿐 아니라 해군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대개 반도와 한 세트인 만에는 좋은 항구가 발달하니 이를 이용한 교역과 해상교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국가가 생존하기 딱 좋은 지리적 조건이죠. 그래서 유럽에선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이, 이탈리아 반도의 이탈리아가, 발칸 반도의 그리스,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이, 크림 반도엔 우크라이나가 자리하게 됐죠. 거기에 유럽의 북쪽으로는 브르타뉴 반도의 프랑스가, 유틀란트 반도의 덴마크가,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아주 오래전부터 털을 잡게 된 것입니다. 다시 중국 부근을 보면 위로는 한반도가 있고 아래로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우리와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한 것도 반도의 지정학적 유리함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은 영국 해협으로 고립된 두 개의 커다란 섬도 있죠.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입니다. 반도보다도 더 국가를 만들고 지키는 데 유리하죠. 이 부분 역시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 앞바다에 조금 큰 섬이라곤 지금의 대만뿐입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섬이죠. 만약 중국 앞바다에 영국만큼 큰 섬이 있었더라면 일찌감치 중국과는 다른 독립국가가 들어섰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도의 만이 해안가를 나눴다면 내륙의 곳곳을 나눈 건 거대 산맥입니다. 얼핏 유럽은 평원이 많을 것 같지만 주요 국가들을 분리시킨 건 산맥입니다. 피레네 산맥은 스페인과 프랑스를 나눠놨죠. 알프스는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계를, 카르파티아 산맥은 발칸 반도의 수많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가르는 우랄 산맥과 코카소스 산맥도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산맥들은 외부 세력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힘들게 하지만 범유럽적인 제국을 건설하고 지속하는 데도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국가가 들어서려면 반도와 산맥만으로는 부족하죠. 많은 사람이 먹고 사려면 꼭 필요한 게 강이니까요. 그런데 유럽에선 이 강이 지리적으로 특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유럽엔 황하, 나일, 겐지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같은 하나의 문명을 이룰 만한 거대한 강은 없습니다. 대신 준척급의 강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처럼 좌우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방향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아르, 라인, 엘베, 포, 다뉴브, 볼가강 등 강 하나의 나라 하나만 들어선데도 수십 개국이 만들어질 수 있죠. 폴 케네디는 이런 유럽의 지리를 두고 산맥 때문에 기병 제국이 빠르게 전 유럽을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평야도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넓고 비옥한 강지대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유럽에 황하, 나일, 겐지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같은 강이 있었다면 이를 지배하는 세력에 힘이 쏠리면서 거대 제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해안과 산맥의 자연 방어선 덕에 큰 세력이 작은 세력을 정복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유럽은 게르만, 라틴, 슬라브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 언어를 가진 대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성 때문에 유럽은 오랫동안 큰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더라도 늘 각 지역의 토착 세력인 영주와 귀족들의 견제로 얼마 못 가 분열되곤 했죠. 로마 멸망 후 중세가 되면서 유럽엔 봉건제가 자리했습니다. 바다와 산과 강으로 고립되어 세력을 키워온 오랜 역사에 비추어 유럽이 선택할 만한 딱 그런 제도인 셈이죠. 이후 신성 로마만 해도 황제는 중국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 구조를 가져야 할 텐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고작 귀족을 대표하는 대귀족 정도에 불과했죠. 유럽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뉜 데는 중세 이후의 유럽사를 좌우해온 종교의 영향도 큰 몫을 합니다. 교황은 때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곤 했습니다. 각 지역의 주교 권한도 막강해서 거대한 영지와 성체를 가진 성직자도 많았습니다. 각 지역의 영주만큼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이들은 제국의 출현이 달가울 리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럽에서 민족 국가가 탄생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 신교와 구교는 계속 충돌을 빚다가 결국 30년 전쟁으로 끝장을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종교전쟁이자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참전한 최초의 국제전쟁이었죠. 30년간 거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서로 죽고 죽인 이 참혹한 전쟁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은 다음에야 끝났습니다. 이 조약으로 유럽의 각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종교에 힘을 난 각 유럽 국가들이 영토에 기반한 민족 국가의 개념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톨릭으로 한묶음된 신성 로마 제국을 일제히 벗어나 민족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국가가 한꺼번에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더 많은 나라로 분열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유럽은 베스트팔렌 조약이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유럽과 달리 일찌감치 중앙 집권화에 성공한 중국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삼면이 천혜의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곳입니다. 서쪽은 히말라야와 사막이, 남쪽은 밀림지대가, 동쪽은 바다가 적의 침입을 어렵게 하죠. 유일한 걱정거리는 북쪽의 초원지대지만 이것도 만리장성을 쌓아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해안선도 단조롭고 나라가 들어설 만한 크기의 섬도 없습니다. 거기에 동서나 남북을 결정적으로 차단할 만한 산맥도 없죠. 강도 단순해서 중원을 흐르는 양쯔강과 황하만 손에 넣으면 중국을 지배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한문과 한족이라는 지배적인 문자와 민족이 있어서 문화적인 통합도 비교적 쉽게 이룰 수 있었죠. 이런 환경 덕에 중국은 유럽보다 더 쉽게 통일된 정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열과 통합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합의 역사가 길었던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자였지만 근대 들어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수모를 당했고 최근엔 강대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늘 분열을 향해 가던 유럽은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춤하고 있죠. 유럽은 여전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꿈을 포기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토적 통합이 아닌 EU를 앞세운 경제적 통합입니다. 그래서 EU를 신성 로마 제국의 후계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영국의 브렉시트로 유럽의 꿈은 이번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늘 작은 나라로 쪼개져 온 유럽의 오랜 분열의 역사, EU의 위기를 보면 이것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유럽의 옛 왕이나 귀족들의 초상화를 보면 치렁치렁한 가발을 늘어뜨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1800년대 런던의 사교계를 담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미드, 브리저튼이나 음악 영화의 최고 걸작 중 하나인 아마데우스에서도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긴 가발을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옛날뿐 아니라 지금도 영국에선
판사들과 상하원 의장들이 아직도 가발을 쓰고 재판하거나 회의를 진행합니다. 우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약간 희극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 가발을 이들은 왜 쓰게 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발의 원조는 고대 이집트입니다. 지금도 여러 유적지에서 가발을 쓴 미라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3400년경 고대 도시 히에라콘폴리스에서 나온 여성 미라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유럽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생적이었습니다. 특히 머리일을 막기 위해 남녀 가릴 것 없이 머리를 짧게 깎거나 면도로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햇볕이 문제였습니다.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야 할 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가발입니다.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낸 고대 이집트인들은 가발을 만드는 데도 무척 뛰어났습니다. 이들은 머리와 가발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그 사이로 열이 빠져나가고 대신 바람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발은 모든 이집트인들이 두세 개씩은 갖고 있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가발은 곧 신분에 따라 차별화되어 갔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보통 사람들은 양털이나 종려나무 잎 등으로 만든 짧은 가발을 썼습니다. 4, 5세기에도 가발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왕족이나 귀족, 제사장들의 화려한 가발은 죽은 사람과 함께 묻었습니다. 신분이 가장 낮은 노예와 하인들은 법으로 머리를 미는 것도 가발을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가발은 로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집트가 위생과 권력의 상징물로 가발을 사용했다면 로마는 주로 탈모를 감추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 유명한 카이사로도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가발을 썼습니다. 하지만 역시 실용적인 나라답게 로마의 가발은 장식적인 이집트와 달리 짧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잦은 전쟁에서 긴 가발은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무척 비쌌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발용 노예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비싼 건 빨간 머리를 한 노예였습니다. 물론 빨간색 가발이 희귀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 로마 시대의 가발은 전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집트와 달리 이탈리아는 비교적 습해 땅속에서 쉽게 썩기 때문입니다. 5세기 서로마가 멸망한 후 유럽에서 가발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중세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가발 착용을 간음보다 더 큰 죄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가발이 악마의 상징이라 교회가 아무리 축복을 내려도 그 가발에 막혀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에서 미사를 볼 때면 특히 기혼 여성들은 머리를 천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가발은 1000년이나 계속된 중세가 끝나고 나서야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매독이 있었습니다. 14세기의 유럽은 흑사병이 인류를 휩쓴 시기였습니다. 3명 중 1명이 죽었습니다. 신의 권위도 교회의 권위도 모두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중세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신보다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중세 말의 이런 분위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허탈함에서 오는 염세주의이고 또 하나는 현재를 즐기자는 쾌락주의입니다. 전자는 그간 정신세계를 지탱해온 교회 권위에 실추해서 후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흑사병에 만연해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나타난 게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르네상스 내내 유럽인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성적인 탐닉에 빠져 살았습니다. 중세 1000년의 도덕적 억눌림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군대에 의한 전쟁 성범죄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이중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이탈리아를 침공한 프랑스군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집단 강간으로 유럽 전역에 매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병이라고 이름 붙은 이 시기의 매독으로 6명 중 1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매독은 피부 발진과 반점, 탈모를 가져옵니다. 당시 풍성한 머리카락은 건강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특히 왕에게 탈모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성병에 걸렸다는 의심만으로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 17세기부터 가발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긴 가발은 치욕스러운 탈모는 물론 피부 발진도 숨겨주었고 당시 골칫거리였던 머리니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를 세계적인 유행으로 만든 게 프랑스 왕실입니다. 17세기 중반의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3세는 20대 초반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정 부담과 바람기 많은 왕비 탓에 생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매독일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30대 중반부터 머리가 빠졌습니다. 역시 매독이 의심되긴 합니다만 루이 14세는 가발의 열렬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아예 48명의 가발 장인을 따로 궁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디자인된 가발을 때와 장소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번 바꿨으며 한껏 멋을 부렸습니다. 왕이 좋아한다는데 신하들이 따라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졸지에 프랑스 궁전은 가발을 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발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하급 관리들은 가발처럼 보이기 위해 머리를 묶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가발은 프랑스의 모든 귀족들이 따라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전 유럽의 상류층에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행하면 할수록 가발은 점차 지위와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갔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18세기 중엽의 여성 가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발에 진짜 새가 든 새 장을 얻는가 하면 가발에 철심을 박아 어떻게 하든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중상을 당하기도 하고 번개를 칠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하지만 결코 과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의 가발은 뒤로 갈수록 점차 흰색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흰색이 권위와 지성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국의 판사와 상하원 의장이 쓰는 가발도 그래서 모두 흰색 모발입니다. 이를 퍼루크라고 하는데 흰색을 내기 위해선 주로 하얀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귀족집에선 가발에 밀가루를 뿌리는 방을 따로 두었는데 여기서 오늘날 화장하는 공간을 뜻하는 파우더룸이 나왔습니다. 흰 밀가루를 뿌린 퍼루크는 가격이 무척 비싸서 평상시 쓰는 작은 가발은 보통 런던 시민의 일주일치 임금을 주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빅위그라고 불린 긴 퍼루크는 요즘 가치로 무려 1200만 원 정도나 했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고가임에도 대귀족 집안은 체면 때문에 마부와 집사도 퍼루크를 쓰게 했습니다.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들도 궁전과 귀족 집안에서 주로 음악회가 열렸기 때문에 밀가루를 뿌린 가발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빵이 부족해 유럽 곳곳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가루로 가발을 염색한다는 건 민중들을 분노케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발은 이제 위험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가발을 쓰고 돌아다니는 귀족은 성난 민중들로부터 우선적인 보복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명 후 가발은 프랑스에서 급속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영국은 비슷한 시기에 왕실이나 성직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퍼루크 가발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이 가발 파우더용 밀가루를 사려면 별도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새로 부유층이 된 부르주아지들도 가발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왕족과 귀족들의 우스꽝스러운 전유물로 멸시했습니다. 사실 가발을 쓰려면 누구든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퍼루크 가발은 냄새도 고약했고 해충이 들끓었으며 때론 굶주린 지들의 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르주아지들로선 단두대에서 사라져간 귀족들을 연상시키는 가발과 조금도 연관되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불편함은 더더구나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유층과 지배층의 관심이 멀어지자 약 200년간 신분과 권위, 지성을 상징하며 강력한 문화 코드로 군림하던 가발은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퇴조해 갔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무섭습니다. 시아파라서도 혁명을 수출해서도 아닙니다. 이란이 깨어나면 자신이 누려온 중동의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우디가 벌었지만 땅속의 석유는 이란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성지는 사우디에 있지만 수천 년 문명은 이란에 있습니다. 사우디는 민중이 침묵하지만 이란은 민중이 거리로 나서는 나라입니다. 히잡을 벗기 위해, 부패에 저항하기 위해, 자유를 외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우디는 압니다. 그 불길이 언젠가 자기 땅에도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도 이란이 무섭습니다. 석유 때문도 군사력 때문도 아닙니다. 이란이 깨어나면 중동의 질서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중동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미국의 영향력 바깥쪽에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미군을 불러들이는 동안 이란은 미군을 몰아냈죠. 아랍이 미국의 미사일을 사는 동안 이란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 부활하면 중동은 더 이상 미국의 중동이 아니게 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늘 억눌려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고립되어야 하고 제재를 받아야 하며 절대 되살아나면 안 되는 나라죠. 봉인이 풀리는 순간 판 자체가 뒤엎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고립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경제 제재가 40년 가까이 이어졌고 국제 금융망에서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죠. 미국은 이란과 거래한 외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으로 이란을 세계 질서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석유를 팔 수 없게 만들고 달러를 쓰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의약품과 생필품조차 수입 금지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란은 여전히 포위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남쪽에는 페르시아만의 상시 배치된 미 해군이 있고 서쪽 이라크에는 아직도 잔류 중인 미군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터키에 미군 기지가 있고 동쪽은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접경 지역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국경 너머에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도 않았고 체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모두가 이란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건 이란의 잠재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만한 나라들은 다 알고 있어서입니다. 우선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중동의 한가운데라는 기가 막힌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유럽을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전쟁이 나면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평화가 유지되면 물류와 에너지의 통로가 됩니다. 누가 누구를 견제하든 모두 이란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누군가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우군이 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또 이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자원 보유국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아에 이어 2위에 해당하죠. 석유와 가스를 동시에 대규모로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은데 이란은 그 드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란은 이 외에도 전략적 가치가 큰 천연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리 매장량은 세계 7위, 철광석은 9위, 아연은 6위 수준이며 중동 최대 규모의 금 매장지와 세계적 수준의 희토류도 갖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도 강력합니다. 이란은 세계 최대의 사프란과 석류 생산국이며 피스타치오는 미국과 함께 1, 2위를 다투고 대추야자 생산은 세계 2위입니다. 에너지뿐 아니라 자원과 식량까지 갖춘 나라라는 점에서 이란은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라 종합적인 자원 초강국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봉인되어 있지만 제재만 풀리면 세계 자원시장의 흐름을 바꿔버릴 나라가 바로 이란인 것입니다. 이란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체의 인구 약 8,5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젊은 사회 중 하나죠. 여기에 더해 고등교육 등록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 진학한 비율이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약 60.7%나 됩니다. 이는 중동에선 정상권이며 일본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란은 특히 이공계가 강합니다.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원자력, 항공우주, IT, 의공학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엔 국제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포스 기준으로 전 세계 15위 규모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허도 활발합니다. 2021년 기준 국내 특허 출원이 10,000건 이상으로 중동에선 압도적이고
특히 나노기술 분야에선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란 특허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의학, 과학, 법학 분야로의 진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회지만 그 안에서 쌓인 인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언젠가 이란의 젊고 똑똑한 이 세대가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란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입니다. 중동 대부분이 아랍 문화권에 속한 반면 이란은 언어도 문자도 역사도 완전히 다른 페르시아 문화죠. 이란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아랍이 아닌 페르시아의 후예로 인식합니다. 한때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 제국의 기억은 단지 역사책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란 사람들의 문화와 자부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화가 된 이후에도 아랍 문화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시아파 중심의 종교 전통도 그 일부죠. 문학과 건축, 음악, 요리, 회화에 이르기까지 이란은 독창적인 문화를 쌓아왔습니다. 이는 주변 아랍 국가들과는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만들어냈죠. 외부의 침입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서방의 문화적 압력에도 자기 색깔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은 무력해질 수는 있지만 사라질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종교와 군사라는 두 축을 통해 국경 너머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아파라는 종교적 정체성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정치, 외교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시아파의 본산으로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지의 시아파 무장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관계는 이념과 정체성을 공유하며 함께 움직이는 국경을 뛰어넘는 세력으로 발전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이, 이라크에서는 시아파 민병대가 이란의 이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란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재로 인해 최첨단 무기를 수입하지 못하는 대신 독자적인 미사일과 드론, 방공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핵기술 역시 주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갖췄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란의 반격 능력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란의 드론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으며 러시아조차 이란산 드론을 전쟁에 활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란은 군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단순한 국가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란은 국경 바깥의 무장 세력과 종교 집단까지 움직일 수 있고 그 관계는 국적이나 체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란을 견제하려는 세력 가운데 가장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수니파 이슬람의 중심 국가로 메카와 메디나라는 성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간 석유 자본과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바탕으로 중동의 리더 역할을 차임해왔죠. 그런데 이란은 그 모든 영역에서 사우디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로 대립하고 문화적으로는 아랍이 아닌 페르시아 문명이며 지정학적으로는 더 넓은 세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이란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둘은 숙명의 라이벌이죠. 최근 들어 사우디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열을 보이며 이란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제스처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심은 여전합니다. 누구보다 이란을 잘 아는 게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란 견제를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생존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억누르는 이유는 단순히 핵이나 테러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구축해온 중동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중동은 단지 석유를 얻는 지역이 아닙니다. 자국의 세계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무대죠. 사우디,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안보 질서를 짜놓고 그 위에 자원과 무역, 군사 기지를 얹어 중동 전체를 미국이 설계한 틀 안에 가둬둔 셈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 틀 바깥에서 움직이는 중동의 유일한 강국입니다. 석유와 가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과의 외교를 거부했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순위파 동맹에서 벗어나 시아파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중동 내에서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는 아주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중동에서 이란의 부상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주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란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상대죠. 이란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지도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라며 노골적인 적대의사를 드러내왔죠. 이란이 시리아와 레바논을 통해 국경 가까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무장정파를 지원하는 것도 이스라엘에겐 직접적인 안보 위협입니다. 여기에 이란의 핵기술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외교적 갈등을 넘어 이스라엘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몰리는 셈이 되죠. 이렇듯 이란은 오랫동안 제재와 고립 속에 억눌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버티는 법을 배웠고 안에서부터 힘을 키워왔죠. 중동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이란과 다시 손을 잡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을 점점 더 가까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변화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히잡을 벗고 거리로 나서고 있고 누군가는 검열을 피해 바깥 세상과 연결되려 합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란을 두려워합니다. 아직 눈을 완전히 뜬 건 아니지만 그 순간이 오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때의 이란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역시 더 이상은 예전의 중동으로 남아있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릴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터키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몽골입니다.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은 몽골은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사람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전 국민의 1.5%죠.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따져도 국민의 10%나 됩니다. 예전엔 단순 노무자들이 다수였지만 지금은 기술을 배우려는 산업연수생과 유학생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들은 외모가 비슷해 차별도 적고 문법이 비슷해 언어도 배우기 쉬우며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집념 등 정서적으로 비슷한 점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실상 분단 국가라는 점도 양국이 닮았습니다. 거대한 고비 사막을 기준으로 북쪽엔 우리가 익히 아는 몽골인민공화국이 있고 남쪽엔 중국의 자치구인 내몽골이 있습니다. 내몽골이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분단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가장 많이 사는 두 곳인 건 분명합니다. 이 영상에선 외몽골과 내몽골은 어떤 관계인지 혹은 통일을 원하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외몽골과 내몽골이 다시 합쳐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럴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외몽골과 합치진 않더라도 내몽골이 중국에서 독립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선 중국이 최소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내몽골만이라도 분리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 중국 자치구 중 내몽골만큼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게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와 달리 내몽골에선 지금까지 변변한 분리독립운동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정도로 이 지역의 중국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몽골이 수백 년 전 외몽골과 내몽골로 분리된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죽은 뒤 50년도 안 된 13세기 후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세워 중국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00년도 못 버티고 명나라에 무너졌죠. 이 잔존 세력은 몽골 제국이 처음 일어났던 초원으로 돌아가 북원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외몽골 지역이죠. 북쪽에 있는 원나라라는 뜻이지만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의 세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명나라는 국경과 가까운 내몽골에 대한 영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족을 대거 이주시킨 거죠. 명은 유목민의 땅을 빼앗아 나눠주기도 하고 이 지역의 몽골인들이 한족에게 땅을 팔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내몽골이나 외몽골 같은 구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둘 사이는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부족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목민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목민들은 국가보단 부족이나 시족 단위로 생활했기 때문에 민족의식이나 국가의식은 무척 약했습니다. 몽골 역시 칭기스칸이나 쿠빌라이 칸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자 예외 없이 분열했습니다. 고비 사막 남쪽의 내몽골은 주로 차르족의 거주지였습니다. 반면 고비 사막 북쪽은 하라족의 땅으로 이들이 몽골 전체의 다수여서 대개 지배층을 이루었습니다. 칭기스칸이 통합하기 전만 해도 차르족은 하라족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습니다. 내몽골의 차르족에게 외몽골의 하라족은 중국인만큼이나 싫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원나라가 망한 마당에 다시 하라족의 지배를 받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게 돼서 내몽골은 외몽골과 달리 명의 지배에 순응하고 쉽게 중국화가 되어갔습니다. 우리처럼 오랜 세월 한민족으로 한 영토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외적보단 그래도 같은 민족을 택할 것 같지만 지배와 주종관계가 잔인할 만큼 명확한 유목민들의 세계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둘은 중간에 놓인 광활한 고비 사막으로 평소에도 교류가 적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민족적인 동질감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이런 사례가 몽골에 또 있습니다. 우린 보통 몽골하면 이 영상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몽골과 외몽골을 연상하지만 외몽골과 국경을 맞댄 부랴트 공화국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바이칼호를 끼고 있는 러시아의 부랴트 공화국엔 우리의 3배 이상 크기만한 큰 땅에 겨우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몽골의 한 부족인 부랴트인은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북원 당시에는 하라족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습니다. 가축을 키울 초원과 오아시스를 놓고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며 원한을 쌓아온 관계라 이들 사이도 내몽골의 차르족만큼이나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외몽골과의 통합을 거부하고 러시아의 공화국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외몽골과의 통일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당시 명나라가 내몽골의 자국 영토화를 서둘렀던 건 원나라 지배 당시 처절한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요나라나 금나라처럼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할 때 한족에 대해 유화책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이와 달리 소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다수인 한족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한족을 생목인보다 더 낮은 3, 4등급의 하층민으로 취급했죠. 이에 치를 떤 한족들은 수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몽골을 아예 지도에서 지우고 싶었습니다. 이는 명을 이은 청나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몽골은 이때도 여전히 만주에서 일어난 청나라에 일찌감치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내몽골이 만리장성 밖이지만 중국의 영토 내에 있다는 의미로 내몽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저항하다 정복당한 외몽골은 영토 밖이라 하여 외몽골이 되었죠. 청은 몽골을 철저히 분리 통치했습니다. 내몽골을 우대하는 한편 양쪽이 왕래하는 것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평정한 몽골의 저력을 경계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분열을 고착화하려는 거였죠. 외몽골은 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청은 같은 소수인 몽골인들을 무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몽골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청나라가 멸망하자 외몽골은 다급해졌습니다. 외몽골은 중국에 흡수되는 게 무엇보다 공포였습니다. 내몽골이 어떻게 중국에 동화되어 사라졌는지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77만 명의 몽골 인구로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죠.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 러시아까지 동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백 년간 병적으로 집착해온 완충지대를 이곳에도 만들려는 러시아의 이익과도 마침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때 딱 한 번 이 분위기를 틈타 내몽골이 독립을 위한 통합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몽골이 거부해버렸습니다. 외몽골로선 독립을 소련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라 내몽골을 도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백 년간 떨어져 살면서 같은 몽골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서 이들과 함께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칫 중국을 자극하다 자신의 독립마저 물거품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게 양국이 통합할 유일무이한 기회였습니다. 이후 100년의 세월이 더한 지금은 당연히 내몽골의 중국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몽골의 인구 2,500만 명 중 한족은 80%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몽골인은 17%에 불과한 소수민족이 되었습니다. 무늬만 몽골인 거죠. 그것만 해도 외몽골의 몽골인이 340만 명인데 비해 내몽골은 430만 명으로 더 많습니다. 경제력의 차이는 더 큽니다. 2022년 기준으로 내몽골 자치구의 1인당 GDP가 외몽골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은 12,000달러 정도 됩니다. 이러니 현재로선 양쪽이 통일한다면 오히려 내몽골이 외몽골을 흡수하게 될지도 모를 판입니다. 이들 간의 왕래는 잦은 편입니다. 특히 외몽골은 무비자로 한 달 동안 내몽골을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외몽골은 비자가 까다롭습니다. 중국인들이 대거 몽골로 들어오는 걸 경계해서입니다. 이런 교류에도 이들은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면서도 부정적 인식이 늘 가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내몽골인들은 외몽골인들을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은 러시아의 괴뢰국 놈들이라고 욕하고, 외몽골인들은 중국화된 내몽골인들을 중국에 굴복한 매국노들이라고 야유하죠. 긴 역사적 갈등에서 켜켜이 쌓인 앙금이 여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둘 사이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가 수백 년간 일관되게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의도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2년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내내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피할 수도 있는 전쟁에 뛰어들었는가입니다. 그것도 러시아 같은 군사대국과 말입니다. 이 질문 속엔 이 전쟁의 동기는 물론 현재 처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고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쟁이 한두 가지 이유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엔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토의 확장입니다. 2차 대전 후 냉전 시대 내내 미국과 소련은 군사 동맹체인 나토와 WTO, 즉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 충돌해 왔습니다. 소련이 서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서유럽이 나토를 만들었고, 이에 대항하고자 소련과 동유럽이 WTO를 만들었죠. 이후 동구권이 몰락하자 소련은 1991년 WTO를 해체하고 물러났는데, 이는 나토가 러시아가 있는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소련이 해체되는 혼란을 틈타 과거 소련의 동맹국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에 이어 급기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까지 나토에 편입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발트 3국은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이 모스크바와 함께 러시아의 양대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턱밑까지 다가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심각한 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불리던 나라였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비옥한 토지를 많이 가진 땅이죠. 문제는 평지가 대부분이라 적의 침공을 견제할 자연 장애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몽골, 나폴레옹, 히틀러가 모두 우크라이나의 대평원을 통해 밀려 들어왔습니다. 러시아로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치욕의 역사죠. 그런 우크라이나를 2008년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나서자 러시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된다는 건 러시아 남부의 중요 도시인 볼고그라드에 미국의 탱크가 반나절 만에 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의 미사일이 단 5분 만에 모스크바에 떨어진다는 것이니 러시아로선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건 1960년대 러시아의 쿠바 미사일 배치 때 미국이 느꼈던 위기감 그 이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불러온 일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러시아는 우선 흑해함대 기지가 있는 크림반도를 병합해 부동항부터 챙겼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친러 성향의 돈바스 지역 주민이 분리독립에 나서자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해 사실상 두 나라는 전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급기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와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죠. 사실 이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지 캐넌이라는 외교관이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미소 냉전 시대를 이끈 주역으로 러시아를 봉쇄하되 나토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인물이죠. 나토 확장은 필연적으로 러시아의 국수주의를 가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어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의 해안은 들어맞았습니다. 조지 캐넌이 걱정하던 사태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만으로 이 전쟁을 진단한다면 우크라이나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국민입니다. 정치인의 무능과 부패에 신물난 우크라이나인들은 아예 정치와 무관한 코미디언인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정치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코미디로 큰 인기를 얻은 젤렌스키는 프로그램명인 국민의 종이라는 당을 결성, 엄청난 지지를 받고 졸지에 진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초만 해도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전쟁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돈바스 내전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겠다며 러시아와 포로 교환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인사 실패까지 겹치면서 70%였던 지지율이 30%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민은 푸틴에 굴복하지 말라고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젤렌스키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 반러 강경주의자가 되었고 곧 인기를 회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반러 정서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늘 독립을 원했지만 러시아가 빵바구니를 그냥 놔둘 리가 없지요. 18세기 말부터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우크라이나는 공산혁명 후 옛소련에도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 스탈린의 무리한 식량 징발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참극이었죠. 이 과정에서 소련인들의 집단 이주로 많은 농민이 집과 농토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우크라이나엔 민족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죠.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했을 때도 상당수가 독립을 위해 나치에 협력했습니다. 근래에도 오렌지 혁명, 마이단 혁명 등 정권이 친러 성향을 띨 때마다 국민이 나서 퇴진시키곤 했습니다. 얼마 전의 여론조사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은 60% 이상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싸우지 않으면 또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게 이 전쟁을 지지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결기와 달리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우선 인명피해가 올 1월 우크라이나 당국이 발표한 군 사망자만 해도 4만 2천 명입니다. 여기에 민간 희생자가 만여 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추산은 좀 다릅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사망자가 7만여 명,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국내의 난민이 무려 1,000만 명입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GDP는 30% 이상 줄었습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전쟁이 지금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향후 재건 비용만 5천억 달러입니다. 가난한 이 나라에서 마련하기 쉽지 않은 돈이죠. 그러지 않아도 매년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로 인구가 주는데 대량 난민으로 인구마저 급감하게 되었으니 성장 잠재력마저 보이질 않습니다. 게다가 전쟁 장기화의 피로를 느낀 서방의 지원도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초조해진 젤렌스키의 이딴 말실수로 폴란드 같은 열성 후원국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는 것입니다. 서방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 직전 우크라이나 정부의 행동과 결정에도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방 세계는 일찌감치 러시아의 침공을 우크라이나에 경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젤렌스키는 이를 무시하고 러시아를 계속 도발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함대 앞에서 나토와 합동 군사훈련을 했고 외교 관례를 무시한 채 수차례 푸틴을 적이라고 직격하는가 하면 러시아가 극도로 우려하는 문제임을 뻔히 알면서도 2024년까지 나토 가입을 마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파병은 없다고 누차 확언했음에도 이런 도발은 마치 자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토 중심국들은 이미 이런 점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꺼려왔습니다. 나토 규정상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두 참전해야 하는데 상대가 러시아라면 그건 3차 대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 남아있길 원했습니다. 그건 누구보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었죠.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에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균형 외교를 권해왔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붙는 건 파멸을 초래한다는 경고였죠. 프랑스는 아예 핀란드 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후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중립을 지키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핀란드를 따르라는 거였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러시아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포위할 정도로 아무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방아쇠는 한번 당겨지면 되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쟁엔 젖잘싸도 없습니다. 하물며 전쟁터가 자국이라면 모든 게 폐허가 되니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국민의 분노를 푸는 것 외에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얻을 실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 외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면 보복이 두렵고 지면 영토 한쪽을 떼줘야 합니다. 전쟁을 외세에 의존해 치른 것처럼 앞으로의 안보와 재건도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테니 누군가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허술한 전쟁 준비와 애초부터 존재하던 양국 간의 국력차를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누가 봐도 선전 중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일 것입니다. 경험 없는 대통령치곤 젤렌스키도 기대 이상으로 전쟁을 잘 이끌어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크라이나의 한계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국제문제 전문가, 중립을 권했던 서방의 조언그룹, 우크라이나의 야당, 해외를 떠도는 난민, 전쟁터인 동부지역 주민, 징집 대상인 젊은 층 등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피할 수도 있는 전쟁에 뛰어들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음식이 짠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5배입니다. 그런데 정작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 음식보다도 짠 곳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체감상으론 유럽이 가장 심합니다. 유럽을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해본 분이라면 피자도 스파게티도 스프도 너무 짜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제 여행 체험도 그렇습니다. 몇 해 전 스페인의 대학 도시 살라망카에선 짜지 않은 음식을 찾아 일부러 버거킹을 들렀건만 햄버거조차 소금덩어리라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인들은 왜 이렇게 짜게 먹는 걸까요? 거기엔 사소한 이유 몇 가지와 진짜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이 짜게 먹는 사소한 이유 첫 번째는 물입니다. 잘 알다시피 유럽의 물은 대부분 지역에서 석회질이 들어있습니다. 수돗물을 받아 물을 끓이면 하얀 석회가 둥둥 떠다니는 걸 쉽게 볼 수 있죠. 유럽 대륙의 지질 전반이 석회암 지대라 이 사이를 흐르는 물에 미세한 석회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유럽의 건축물이 돌로 지어진 것도 석회암과 석회암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대리석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석회수는 담석증이나 요로결석을 가져올 수도 있고 물 자체가 텁텁해 음식 맛을 내는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소금이죠.
소금이 물속에 함유된 석회질을 제거해주거나 최소한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유럽의 고민이었던 석회수 문제를 소금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면서 유럽의 음식은 점점 더 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다른 유럽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금하면 바닷가의 염전을 떠올립니다. 바닷물을 일정 지역에 가둬놓고 이를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천일염이라 하죠. 특성상 천일염은 기후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햇볕 잘 드는 나라에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지중해변을 제외하곤 대개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발전한 게 암염입니다. 한마디로 바다가 아닌 광산에서 캐낸 소금입니다. 대개는 바다였던 곳이 지각 변동으로 땅속에 묻히면서 소금 광산이 되죠. 전 세계적으로 천일염과 암염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암염이 많습니다. 암염이 없는 나라는 한국, 일본, 베트남 등 극히 일부 나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암염은 천일염보다 굉장히 짭니다. 짠 정도를 나타내는 염도가 천일염이 80%인데 비해 암염은 무려 96%나 되죠. 이 정도면 일반인들도 금방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짠맛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유럽의 음식은 바로 이 암염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짤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더운 지역일수록 음식도 더 짠 경향이 있는데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 암염으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염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금이 역사적으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소금은 곧 돈이나 다름없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봉급을 셀러리라고 하고 봉급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소금인 솔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봉급은 소금이고 셀러리맨은 소금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단어 중엔 솔저도 있습니다. 앞의 솔드가 바로 솔트로 로마 시절 군인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기에 솔저가 되었습니다. 과거 유럽 전역에 소금을 공급해 막대한 부를 쌓았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소금의 성이란 뜻이고 오늘날 축구로 유명한 영국 리버풀은 순전히 소금 광산의 소금을 실어내기 위한 항구로 개발된 도시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밀라노는 원래 족보도 없는 도시에서 소금길을 장악한 덕에 일약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금은 너무 비싸서 유럽에선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곧 부자라는 오랜 등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귀족들은 파티를 열 때마다 부를 과시하기 위해 소금을 있는 대로 뿌려댔습니다. 초대한 손님이 귀하면 귀할수록 음식은 더욱 짜게 했죠. 이걸 일반인들도 따라하게 되면서 이젠 손님을 대접하는 데 음식이 짜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유럽에서 짠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짠 음식은 고급 음식이라는 등식이 남은 흔적이 있습니다. 모든 레스토랑의 식탁에 올려져 있는 소금통이 그것이죠. 후추와 함께 소금이 부를 상징하던 시절 만들어진 문화로 우리 음식은 값비싼 고급이야 라는 무언의 외침입니다. 네 번째는 저기압에 따른 저혈압입니다. 유럽은 대체적으로 기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비가 오고 그치기를 반복하죠. 특히 독일, 폴란드, 러시아 등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겨울로 악명 높습니다. 저기압이 크게 달할 때죠. 이때 공기 중에 산소 함유량이 낮아지면서 기압 변화에 따른 소위 기상병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몸쑤심, 우울, 무력감, 피로가 대표적인 증상이죠. 의학적인 논란이 있긴 하지만 현지인들은 이를 경험적으로 저기압에 따른 저혈압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소금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 기압이 떨어지면서 생긴 저혈압이 심장마비 사망자와 자살률 급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을 짜게 먹는 건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짜게 먹는 것도 모자라 보드카도 함께 마십니다. 둘 다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린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5배나 되는 많은 소금을 하루에 먹습니다. 그런데 우린 별 짠 줄 모릅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본 대부분의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이 맵고 달다고 합니다.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먹고서도 짠 줄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맵고 단맛이 짠맛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린 국가찌개 같은 국물 요리에서 많은 소금을 섭취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뜨겁게 먹는 것도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식어 빠진 라면 국물을 먹어보면 뜨거울 때보다 얼마나 더 짠지 아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맵고 달고 뜨겁게 먹는 한국 음식 특성상 우린 소금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정작 소금 맛을 잘 모릅니다. 한편 유럽의 음식은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내는 우리 음식과 달리 재료 자체의 맛을 내는데 주력합니다. 소금, 후추에 기껏해야 올리브유를 더하는 정도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단연 소금입니다. 유럽의 음식 전문가들이 소금을 인류 최초의 식품 첨가물이자 인류 최후의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에서 소금은 음식 맛 자체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좀 단순하게 말하면 소금을 잘 쓰는 요리사가 유럽에선 최고의 요리사이죠. 그래서 양념 맛보단 소금 맛이 거의 전부인 유럽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혀는 실제로는 우리보다 유럽이 소금을 덜 쓰는데도 더 짜게 느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국물 요리처럼 뜨거운 요리가 없기 때문에 음식에 들어간 유럽의 암염은 우리에겐 더더욱 짜게 생각됩니다. 사실 유럽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는 물론 태국,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 요리도 우리보다 꽤 짭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금 맛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갖은 양념 덕에 우린 서구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식재료를 좀 더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짜게 먹는데도 우린 세계적인 장수국가입니다. 물론 과유불급이니 건강한 삶을 위해 좀 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긴 해야겠지요. 입맛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